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죠. 이 코스피, 이 코스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코스피를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예측 지점 뚫기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 부분은 1800이었습니다 1800, 뭐 1800 몇이긴 한데 1800.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가장 힘들어했던 지점은 1760 정도. 이 정도. 이 구간에서 이제 가냐마냐의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나씩 드릴게요. 악재가 진행 중입니다. 악재가 진행 중. 일본발 어떤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의 어떤 뭐 실업률이라든지 셰일 업체라든지 또는 뭐 항공사라든지 지금 막 간당간당 하거든요. 막 꼴깍꼴깍 쑥 넘어가기 직전이라 갖고 굉장히 이제 좀만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섣불리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지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상황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분위기 파악하면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돈 투자하는 게 맞아? 이게 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기술적인 반등 차원으로 1800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건 조금 뒤에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이제 와조스키가 뭐 말을 좀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나스닥 5000포인트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리를 하면서. 자, 나스닥을 보죠. 우리 큰형님. 아이고, 중국이 나왔네. 아유, 중국 보기만 해도 진짜. 자, 중국.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근대사 들어와선 중국이 우리나라를 더 많이 피해를 줬는데, 그 중국에 대한 그 이렇게 좀 그런 발언은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 중국한테 따지는 거,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뭐 그 우리 기술 뺏어간다라든지 뭐 치킨 게임 거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코멘트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1번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과열된 증시, 고점에서 터진 악재는 차트가 회복 불가능하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야, 이게 나스닥에도 적용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투자 심리에 대한 관점이에요. 투자 심리. 한번 고점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는 그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악재가 해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깔끔하게 갑자기 바람 불더니 코로나가 다 사라진 거예요. 코로나가 바람에 쉽게 내려가 버렸네. 그래서 악재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까지의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는 경우가 차트상으로 많이 있어요. 나스닥은 예외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다시 오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그건 뭐냐면, 여기 비싸졌죠, 주식들. 이제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뭐 코카콜라 다 비싸요, 주식이.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 그 비싼 주식을 여기서 다시 살 거냐 말 거냐 갈등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악재가 사라졌어도 다시 한번 여기서 살 거냐 말 거냐를 물었을 때 이 물음표를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랄까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미국이 돈을 풀어서인데, 미국이 돈을 정말 많이 풀어갖고 돈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한정돼 있고 돈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돈이 더 붙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 관련된 차트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부터 다 체크하고. 자, 그리고 악재가 유지된 상태에서 주가 움직임은 제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재가 터졌어요. 지금 코로나 악재 터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항공편이 날지 못하고 기름을 쓰지 못하고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고용은 막 불안해서 막 다 실업자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받아줄 곳이 없는 거죠. 기업 경제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악재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정고로 못 가요. 여기로. 못 가요. 그럼 여기서 턴 사람들은 바보게요. 악재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죠? 도망친 사람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못 가요. 정고까지. 악재를 물고 있는 상태로는 잘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악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악재 해소된 게 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어렵다. 만약에 코로나에 대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게 코로나가 완전 사그라든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완전 잡혀갖고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전염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 거의 독감처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코로나가 함께 영원히 할 것 같은 그런 견해들도 있죠. 안 좋은 거예요. 자, 이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위치는 지금 다 올라온 거 기술적 반등 위치 구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거 막 코로나 이미 다 떨어진 거 선반영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미 코로나 피해 받는 거 이미 주가 다 반영해서 이제는 뭐 다 오를 일만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차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간까지는요. 이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자, 코스피도 이 코스피도 보시면 한 이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자리긴 해요. 요 정도까지는. 저는 악재가 너무 세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1800 일단 찍고 여기 찍는 거 보고 이제 올라오는 것도 보는 건데 지금 단번에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진짜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 위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을 가지고 야, 더 간다 만다 이걸 얘기하는 건 굉장히 경험이 없는 판단인 거죠. 제가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여기서 하한가 맞았죠. 이게 항상 고점에서 하한가를 때려요.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냥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과열된 고점에서는요. 악재가 터져요. 항상. 악재가 터집니다. 자, 이게 하한가 맞았습니다. 이 하한가 왜 맞았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폭락해갖고 가뜩이나 고점인데 두려운 마음에 떠는 사람들이 다 던져버렸어요. 악재죠. 근데 이 악재는 약간 추상적인 악재예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뭐 해킹을 당하거나 거래소가 진짜 없어졌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악재는 아니에요. 단순히 정부에서 거래소를 폐쇄해버릴 거야 이렇게 막 윽박을 지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놓고 지금 또 법제화 되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뭐 자산으로 인정하고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차트만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하한가 맞고 나서 눈치 보고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악재가 터진 차트는 그 이상으로 못 가요. 여기 똑같은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렸을 거 아니에요. 나스닥도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려있는 사람들은 너무 상투고 너무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변동성 엄청 세죠? 변동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겁먹어서 이 위에서 생각을 다시 해요. 존버를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에 올 때쯤에 보시다시피 기가 막히게 다 나갑니다. 그리고 세력들 역시도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수익이 큰 폭으로 났거든요. 사실은 세력은 이미 벌써 나갔을 거예요. 이미 목표 수익률을 챙겼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도 전혀 손해가 아니라서 이미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전고까지 가는 경우는 있어요. 추상적인 악재면. 자, 다음 종목을 볼게요. 네이처셀 한번 볼게요. 네이처셀.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항상 이제 슈퍼테마주는 고점에서 악재가 터집니다. 자, 이게 무슨 제가 이게 내용을 봐야 돼요. 이거. 오케이. 그
조인트 스템이라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어떤 치료 목적으로 이제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5,000원짜리가 지금 10배를 뛰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과열됐죠. 근데 뭐가 터졌죠? 하한가가 터졌어요. 왜요?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거절한 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한가 맞았죠? 그럼 이건 뭐죠?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거절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내밀면 거절하겠죠. 이거 믿고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 거절당했으니까 이 악재가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악재가 해소 안 되죠. 이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거기서 거절하면 또 어디서 승인을 해줘요? 다시 만들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못 올라와요. 그럼 기술적 반등 위치는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하한가 맞았던 매물 쌓인 구간 자 매물 쌓인 구간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뒤로는 참사가 이어지는 거죠. 악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가 되려면 식약청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안전처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이거 머리 긁적이면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실수했네요. 이거 잘못 봤네요. 하면서 아 이거 다시 허가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긴 달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돼도 제가 말한 것처럼 물린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져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올라갈 때는 정말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무한 신뢰도가 쌓여 있어요. 야, 이 종목은 뭐 걱정 없지 뭐 지금 재료가 뭐고 이 시장성이 뭐 얼마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뭐 10 얼마 이제 주당 10 얼마 갔으니까 얘는 지금 6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얘는 뭐 한 10만 원, 20만 원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하한가 맞는 순간부터는 판단이 그렇게 안 돼요. 차트도 이미 망가져 버렸고 이제는 사람들도 이제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야 대주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토막 났죠 순식간에. 저기 식약의약품안전처에서 아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못 올라가요. 그래도 도망치고 싶지 이걸 왜 기대합니까? 이때 되면 다른 테마 뜨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바이오 테마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들? 2018년도 바이오 테마 셀트리온 같이 뜰 때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바이오는 항상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실망을. 근데 바이오 테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세게 오르니까 수익 보기 좋다 이거죠. 차트만 놓고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과열된 증시 고점에서 터진 악재는 차트 회복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악재가 해소가 된다고 해도 힘들어요. 변수는 하나 예외 상황 있긴 있어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악재가 유지된 상태에서 주가 움직임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한적이에요. 올라오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악재 터졌죠. 뭐 이야기 없어요 그 뒤로. 근데 갑자기 올라와요. 그죠? 올라오죠. 올라올 때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또? 뻔하지 않아요 스토리?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상한가인가요? 상한가 치고 다음날 23%까지 오르고 막 거래대금 8천억 터지고 보시다시피.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뭔가 다시 있나 본데? 야 줄기세포 뭐 있나 본데?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생각 하겠죠? 그리고 사겠죠? 또 갈 것 같으니까 네이처셀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 갖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갖는 순간 죽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함부로 달려들지 말라고. 이 관점이 이미 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 데이터와 이 시나리오가. 수없이 많은 차트들이 늘 저래 왔어요. 늘 맨날 이래 왔어요. 다 막 희망 줄 것 같으면서 막 호재 뜨고 막 기사 얘기 나오고 막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2018년도 4월 12일 토론방을 한번 봐보세요. 토론방 4월 12일 거기에 아마 이제 야 이거 더 간다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 오케이. 자 그럼 지금에서의 이제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서 단타를 칠 사람은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는 또 이 얘기예요. 이제 딱 좋은 예시로 나오는데, 자, 수급이 어쨌든 들어왔잖아요. 얼마 뭐 몇천억이든지.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바이오가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그죠? 상승이 나왔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이오들은 거의 이래요. 거의. 바이오들은 특징이에요. 그냥 똑같은 놈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징이니까 똑같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 차트 자체를 움직이는 게. 웃기죠?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한 달을 버티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증시가 어쨌든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공포감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당연한 거예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자, 근데 이 속도가 빠른 건데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는 또 무뎌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무뎌질 때 그 기간이 얼마가 되냐? 그래서 그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의 하락이 발생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사실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에 죄송해요. 기침이 나와갖고. 자, 한 2달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달 정도. 2달 정도를 잡아서 얘가 1500 이상으로 계속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방어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전 봅니다. 무슨 방어냐면 이거예요. 이거. 무슨 방어냐? 이겁니다. 이거. 미국이 2주 만에 실업자가 1000만 명 돌파했어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참고로 서프라임 08년도 경제 위기 때 70만 명이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2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 끔찍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고객층들이에요. 얘네는 우리 고객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만들어서 얘네한테 파는 겁니다. 자동차 만들어서 얘네한테 파는 거고, 뭐 만들어서 뭐 파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VIP. 근데 이 VIP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나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따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나스닥과 또는 중국이 살아야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네가 돈 못 벌면 우리도 완전 나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버텨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물대까지 지금 올라오는 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가능한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힘 좋게 지금과 같이 이게 지금 실업자가 지금 막 터지고 있고, 저기 인도도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그렇고 힘든 상황이고, 원유도 아직은 안정권에 못 들어왔어요. 아직까지도 원유값이 최소한 원유값만 들어왔어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7%나 상승했다. 도대체 뭔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보고 야 들어왔네 하면은 아까 전에 봤던 네이처셀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네이처셀. 야, 고점에서 막 이거 다 거절났는데 왜 상한가 같지? 거절났는데? 지켜볼까? 급등 또 하네? 한번 매물 소화했는데? 들어갈까? 종가에? 시간 외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다 망하는 거죠. 그죠? 예, 들어가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패턴 늘 나옵니다. 늘 항상 나와요. 전문적인 세력일수록 저런 패턴을 잘 만들어주죠. 개미들을 잘 유혹해주죠. 야, 들어와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관점이다. 그럼 예외적인 경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외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제 정치죠. 정치. 예외적인 상황은 뭐냐면 미국의 힘이라는 게 예외적인 변수로 포함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이제 미국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2008년도 당시에서도 이제 뭐 망할 거다 미국이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미국이 뭐 이제 못 버틸 거다. 미국이 이제 뭐 끝났다. 패권은 뭐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뭐 빠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뭐 이거 보세요.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셰일가스까지 뭐 해갖고 막 이제 원유까지도 막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엄청난 나라. 만약에 전쟁을 한다. 자체적으로 석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생산이 가능하니까 와 무적이죠 무적 사실은. 그죠? 치트키 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 막 우리나라랑 일본만 같은 경우도 저기 거기 무슨 해협 있죠? 얼마 전에 문제됐던 거. 이란 쪽 문제됐던 해협. 거기 틀어 막으면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는 석유를 가져올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예외적인 변수를 작용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깡패 짓을 하면 지금 원유 지금 합의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어떻게든 끌어내서 원유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망가진 차트를 봤을 때 막 무식하게 아무래도 시장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원유 가격이 막 갑자기 막 폭등하면 제자리로 오는 그런 드라마틱한 것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압박과 어떤 쥐어짜는 스타일로 해갖고 제자리로 찾아올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코로나나 이런 그 경제 가동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원유를 소비할 수 있을 만한 호재는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예외적인 거는 미국의 힘이에요. 사실 정치적인 파워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미국은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할 경우에는 저는 작은 확률로는 전고점까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전에도 미국 증시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사실 이거였어요.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딱 9천 정도까지만 빠진 다음에 딱 깔끔하게 요 정도까지만 빠진 다음에 정고점을 간다. 그럼 저는 이때부터 사실 인버스를 살 계획이었어요. 제 시나리오 안에서는. 이게 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 담고 그 다음에 인버스를 산다라고 이제 가정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웬 이제 정신 나간 짓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위를 다시 보는 건 몇 프로는 상승해야 되나요? 위를 다시 보는 거는 좀 많이 힘든 위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무거운 주식들을 끌어당겨서 다시 올라가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확률적으로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뭐 한 10% 정도, 5% 정도 이런 확률로 봤을 때 트럼프가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결론은 저는 나스닥은 5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제가 이렇다고 해서 다시 오르는 이 주식은 다시 뭐 슈퍼 상승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이해하셨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다 기술적인 반등 또는 이슈나 재료에 따른 움직임 이 범위 안에서 예측을 해보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고점에서 터졌고 과열이 됐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보세요. 2018년도 때 오지게도 올랐지만 다 제자리 돌아왔죠. 아까 봤죠. 다 네이처셀이든 뭐든.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우리의 친구 삼성전자는 왜 안 나오니? 이거 걸었구나. 자, 삼성전자는 2017년 호재 있고 매출 늘어나면서 빠졌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게 실물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없으면 자본이 이탈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은 실체가 없어요. 없어요. 매출 다 보세요. 미국 회사들. 지금 오히려 상태 더 안 좋아졌죠. 다 거품이에요. 실체 없어요. 삼성은 계속 매출 내주기라도 하지. 얘네는 매출이 제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단순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리에 입각해서 5,000포인트를 기본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요, 올랐네, 와주스키 틀렸네, 이게 아니라 저는 오르는 순간부터 인버스를 또 대기 탈 수 있는, 인버스를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증시는 이미 저는 과열된 상태를 감지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걸 이미 이 과열돼서 언제 박살날지 모른다라는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채팅에서 물어보시면 저는 보유 안 한다고 하잖아요. 길게 보유 안 하고 장기 투자 강의들도 있었거든요. 좀 보유하는 거, 그것도 강의 다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보유하는 거 자체를 전 이제 권하지 않아요. 3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유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하락에 대한 큰 피해가 없는 거죠. 큰 피해가, 여러분들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이너스 막 3, 40%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종가 베팅에서 급락해갖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비는 한번 맞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물려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저는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대로 또 기회가 생기니까,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대로 또 올라갔을 때의 전략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때는 하락을 예상해서 전고점대에서 인버스를 산다던가. 근데 또 뚫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더 뚫어갖고 뭐 달러가 더 많이 찍혀갖고 막 이렇게 갈 곳이 없어 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안정권일 테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똑같이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하락을 또 기다리겠죠. 그런 식으로 이 시나리오도 머릿속에 있고, 지금 전개되는 상황에 따른 매뉴얼도 있고, 그죠? 매뉴얼도 있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알고, 이러면 무서울 게 없어요. 시장을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증시가 오르니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오르니까 막 당황해 하세요. 저도 놀라긴 하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르지? 7%를? 그죠? 당황해 하긴 하죠. 막 저항 뚫으면서 오르는 게 신기하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대응을 못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못할 건 아니다. 우린 우리대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말 엄청 길었네요. 시황 얘기하는데.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